네, 복팟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눈썹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꼬조입니다. 네, 우리 고조님이 또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와. 든든합니다. 네, 저는 오작입니다. 오늘 책은요, 우종학 교수의 블랙홀 강의. 미미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은 김영사에서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19년에 출판한 우종학 교수의 블랙홀 강의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표지를 보면 이제 표지에 띠지가 있고 그 띠지에 우종학 교수님 사진도 있어서 그 이렇게 띠지에 이게 무슨 책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 봐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띠지에 보면 블랙홀의 정체, 또 기원, 특성에서 블랙홀 연구의 최전선까지 그런 블랙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렇게 띠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 책을 잘 좀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표지가 재밌네. 블랙홀 그러면 뭘 했겠어? 색깔을 까맣게 했겠지. 안 까매. 안 까맣고 자개야 자개. 예뻐요. 자갯빛.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밤하늘에 카메라에 노출을 많이 주면 약간 이런 어슴푸레한 이제 빛이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먹회색 무슨 네네네 그런 청회색? 느낌도 있고 약간 그래서 너무 시커매면 책이 좀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 우종학 교수님은 뭐 이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이제 교수님이고 거대 블랙홀과 은하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죠. 그러니까 블랙홀 전문가, 국내에 몇 안 되는 블랙홀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그 머릿말에서 아주 재밌는 이제 이런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랄까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책의 머릿말에서 인상적인 이야기가 좀 소개가 되는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 날에 어떤 한 방송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 학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이 천문학에 대한 미국의 대학 교육을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기획된 인터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고 왜 사계절이 생기느냐. 전교생에게 졸업하는 학부 졸업생들에게 모든 학부 네,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들이니까 굉장히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최고급의 이 대학 교육을 받은 그 신입생 정도가 아니라 졸업생이니까 이미 충분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초등학생들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왜 사계절이 생기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왜 사계절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렇죠. 그게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도 가장 많이 대답한 대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머릿말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80%의 학생들이 오답을 줬어요. 아니다. 축이다 축. 축이 기울어져서지. 그렇죠. 그렇지, 그게 이거지.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마터면 봄에는 꽃이 피고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가을엔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문과다운 문학적이어서. 미치겠다. 그게 맞죠. 무리하지 맙시다 우리. 제가 진행을 못할 정도로 봄에는 꽃이 피죠. 그래서 80%라나 되는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오답을 했다는 이거 거죠. 의외다. 예, 그런 오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겨울엔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고 아니 거리로 공전하는데. 얘기하면 어떻게 바보같이. 그래서 반대로 여름에는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과학적 사실은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겨울에 태양과 좀 더 가까워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자체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와 지구의 공전과는 상관이 없고 그렇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자전축. 사계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하버드 졸업생들도 사계절의 원인을 모른다는 보고서는 미국의 어떤 과학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아니죠, 저자의 머릿말에서는 제가 놀랍습니다. 제가 네. 제가 알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버드 졸업생보다. 뿌듯합니다. 제가. 하버드를 제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 교육 수준은 어떤가? 이제 뭐 그런 좀 재미난 에피소드로 이 머릿말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또 대학 교육 비중이 되게 높고 전 국민의 교육률이 높다고 하지만 그 교육률 이 학력이 높은 것과
어떤 시민적 어떤 교양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전반적인 어떤 그런 수준과는 또 별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은 머릿말의 살이라고 생각이 됐고 저도 이제 이 책을 나중에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고 생각했을 때는 물론 과학 자체를 좋아하고 전공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소위 말해서 깨시민 그런 얘기 하죠. 깨어 있는 시민.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어떤 일정한 정도의 교양 정도는 우리가 군주제의 시민이라면 교양이 필요 없죠. 시킨 대로 나라에서 시킨 대로 하고 군주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공화국의 민주공화국에 깨어 있는 시민이라면 모두가 우리가 일정 정도의 어떤 교양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렇죠. 측면에서는 이 블랙홀 강의가 어떤 소수의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 책 자체의 기획도 그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막 주겠다 교과서처럼 쓰겠다는 게 아니라 마치 대중과학 강연 같은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다 읽어볼 만하면 물론 중간에 약간 어려운 부분도 나오는데 대충은 이해 가능한 수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마치 우정학 교수님이 대중 강연을 하는 방식으로 쭉쭉 설명되어 있거든요. 딱딱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막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책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블랙홀의 정체. 도대체 무엇을 블랙홀이라고 하나? 진짜 우주 공간에 검은 구멍이 뚫려 있나? 맞아요. 그냥 없는 거잖아. 눈으로 포착이 안 되면 없는 거잖아.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블랙홀이라고 할까요? 까만 구멍? 까만 구멍. 안 까만 것 같은데 그냥 모르는 것 같은데 지나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진짜 구멍이 뚫려 있는 건가요? 무엇을 블랙홀이라고 할까요? 한번 좀 또 꼬조님 말고 다른 분들도 한번. 공간의 왜곡? 뒤틀림? 뭐 좀 약간 중력이 중력까지 다르게 나왔어. 자- 시공간의 작용하는- 뒤틀림이야. 시공간의 뒤틀림. 중력 때문에. 맞지? 저만 무식한가요? 우리 인문학 저기 학위 공부를 하시는 분만 빼고는 우리 과학 교양의 수준이 맞아, 지금 중력 반성합니다. 얘기 나왔고 시공간의 휘어짐 얘기 나오고 이 정도 나오면 뭐 네. 근데 가시적이냐는 게 물음이야. 의문이에요. 네. 가시적이냐? 당연히 육안으로 가시적이죠. 보냐 그게? 안 보이죠. 네. 아니 가까이 가면 보이냐고. 안 보이죠. 근접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네. 비가시잖아. 네. 그러니까 마치 저 내 눈에 투과가 될 거 아니야. 건너편 별이 보이는 거잖아. 중간에 안 혹시 보이죠. 블랙홀이 있을지라도. 안 보이죠. 그건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까맣지도 않고 건너편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건너편 별이 보이려면 특정한 조건에서 이렇게 휘어져서 별빛이 휘어져서 와야 되니까 좀 특정한 조건에 있는 위치에 있는 별만 보이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뭐 질량과 밀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네. 네, 그렇죠. 그건 네.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은 무엇을 블랙홀이냐 하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밀도를 갖는 시공간의 아주 작은 영역 혹은 질량체 그걸 블랙홀이라고 한다는 거죠. 무한에 가까운 밀도라면 밀도가 아주 촘촘하다는 주사위 거예요? 그렇죠. 주사위 말하다는 거야? 무한. 그러니까 주사위 안에 태양이 들어간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런 식이지? 만약에 그래서 사고 실험을 해서 누군가가 엄청난 압력과 힘으로 지구를 지름 1cm 그러니까 지구의 질량은 그대로 두고 지구의 크기를 반지름 1cm 정도로 알사탕 정도 크기로 축소시킬 수만 있다면 그게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그렇지. 그 순간을 만약 태양 같은 질량을 가진 별이라고 한다면 반지름 3km 정도의 영역 안에 현재의 태양 질량을 다 우겨 넣을 수 있다면 그 순간 블랙홀이 되는 거죠. 확 와닿네. 네. 확 와닿아. 그래서 지구가 주사위만해지면 된다. 아주 작은 공간에 엄청난 질량이 담겨 있는 상태 그렇지. 혹은 한 점처럼 무한대로 작은 공간에 엄청난 질량이 뭉쳐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밀도를 갖는 곳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 중력이 너무너무 세지기 때문에 빛조차도 중력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빛을 잡는다고? 거죠. 네. 왜 빨려 들어간다고요? 중력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탈출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우리 지구 위에서 여기 책에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야구공을 수직으로 높이 던진다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지 않잖아요. 중력의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결국 우리가 던진 힘이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 떨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사고 실험을 계속 하다 보면 중력이 좀 더 세지면 더 세지면 더 더 많이 세지면 못 올라가겠지. 더 적게 올라가겠죠. 음. 근데 중력이 아주 무한대로 커진다고 생각하면 빛이
굉장히 빛의 속도도 무한대가 아니라 빛도 입자가 있다면 예, 빛도 입자죠. 그 입자.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죠. 아, 광자라는 그렇지. 게 있죠. 그렇지, 시속 30만 킬로미터로 가는데 입자지. 그 속도를 이길 만큼의 중력이 있는 곳이라면 빛조차도 그렇지. 탈출할 수 없겠죠. 아, 네, 이해됐죠? 그렇게 이해됐죠? 네, 이해됐어요. 네, 네, 네. 놀라우신데 그걸 이해를 하게 해주시네. 네, 그게 블랙홀이라는 거죠. 블랙홀의 정체. 미미 박사님 이해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월요일이 슬프지 않아. 근데 저희가 방금 그 블랙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지구와 태양의 예를 들어서 사고 실험을 잠깐 했지만 실제로 지구와 태양이 블랙홀에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터지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터진 보통 별이 터지면서 그렇게 된다며. 그래서 가능성으로 따지면 과학자들은 뭐 절대 이런 말 안 쓰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따지면 거의 0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나 태양의 정도의 가벼운 질량으로는 안으로 수축할 만한 그래서 중력이 무한대로 커질 만한 질량이 못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될 수 없고 별의 수축과 죽음으로 블랙홀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태양보다도 훨씬 큰 질량의 별이 나중에 사망 후에 블랙홀이 된다는 거죠. 큰 별. 아주 큰 별. 그래서 그런 큰 별의 질량을 따질 때는 우리가 속도도 거리를 말할 때도 광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큰 별의 질량 단위도 따질 때도 너무 질량이 커지면 뭐 수십만 톤, 뭐 수백만 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태양 질량, 뭐 400만 태양 질량 이렇게 오케이. 말하거든요. 400만 개의 태양만큼의 그렇죠. 100억 태양 질량 이렇게 말하는 별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100억짜리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단위로 생각하면 사실상 우리 지구 나 이럴 때 멀미나. 솔직히 그렇죠. 이럴 때 멀미나기 시작해. 저도 감이 약간 그런 감이 걸 안 많이 와. 느꼈는데 이 책 읽으면 그 거리와 무게와 시간 단위가 뭐 하여튼 뭐 이해 불가능한 영역이다. 아니 그 해야 천문학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네. 가끔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다면 이런 너무 현기증 때문에. 아 그래요? 나 들어봤어 그 얘기. 저는 잘 몰랐네요. 상상만 해도 아우 음.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런 것을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 블랙홀은 누가 언제 처음 생각해 냈을까요? 내 말이 누가 이 상상을 처음 하냐고. 이미 있으니까 겨우 알아차리는 건데 우리는. 네. 누굽니까 그게? 그래서 18세기에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 사료가 이제 발견되면서 뒤늦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18세기에 이런 최초의 상상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18세기가 되면 이미 뉴턴 역학이나 뉴턴 물리학이 이미 상당히 자리 잡혀 있었고,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력이나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꽤 알려진 상태였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존 미첼이라고 존 미첼. 네, 그런 분이 사고 실험을 계속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했다고. 네, 사고 실험을 한 거죠. 계속 중력에 의해서 지구나 수성이나 금성이 추락하지 않고 태양 주기를 계속 공전한다면 중력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어떤 물체들이 사로잡혀서 계속 더 돌아다니는데 큰 중력의 어떤 그럼 태양보다 더 강한 중력이 있는 가진 별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지? 우리도 돌지 어떻게 되지? 전체가. 그럼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 하다가 그러면 결국 어떤 순간에는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18세기 이때 이미 빛의 속도도 무한하지 않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상상을 하다가 결국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중력이 빛을 잡는 중력이 있을 수 그렇죠. 있겠다까지 아주 갔다고? 강한 중력을 가진 별은 빛조차도 사로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가능하네. 네. 거기까지 가능하네. 그래서 그 18세기의 존 미첼이라는 분은 이제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오늘날 저는 블랙홀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은 별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블랙스타. 그렇죠. 그 빛이 나올 수 없으니까 검게 보이는 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한 거죠. 블랙홀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와서 20세기 중반에 또 홀이란 처음 말을 이제 썼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은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런 걸 상상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존 미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상상해냈어. 그 상상 속의 검은 별을 어떻게 관측할래요? 그것이 있다는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또 역시 내 말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봐야 돼. 별이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나요? 밤하늘에서? 그렇지. 갑자기 뭐가 사라져. 네. 관찰되고 있었는데 그 지점만 가면 없어지는 거야. 그럴 때지. 그럴 때. 왜 자꾸 저기만 없어지지? 나머지를 버뮤다 지구가- 삼각지처럼? 그러니까 그 자리를 거꾸로 특정하게 된 거지. 질량이 모여서가 아니라 나머지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면적을 따봤더니 큰 면적 안에서 자꾸 거기만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야. 다시 나타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이 검은 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런 별을 발견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몇 개 얘기했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실제로 관측 장비가 발달된 오늘날에도 이 방법을 통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입증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뭐냐면 블랙홀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작은 점 안에 거의 무한대의 밀도를 갖는 질량, 아주 큰 질량을 가진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중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다면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물체를 당기는 힘, 즉 태양이 나머지 태양계 행성들을 끌어당겨서 자기 주위를 돌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회전 운동 주변에. 아주 이 검은 별 당시 18세기는 검은 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블랙홀 주변의 별들을 관측을 해보면 공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관측해보면 그 공전의 궤도의 중심에 있는 물체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고 공전 궤도나 공전 그 시간을 따져보면 끌어다니는 중력의 힘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물체의 질량은 어느 정도일 것이다까지도 계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부터 전 좀 이해가 안 되기 시작. 나 깜짝이야. 나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왜 그래?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실제 천문학자들이 관측 장비를 써서 블랙홀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론과 매우 유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당시에도 굉장히 훌륭했던 아이디어였는데 근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아주 훌륭한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세밀하지 않아서 결국 그런 별들이 공전하는 정확한 궤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사장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18세기 후반에 가면 빛이 파동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입자뿐만 아니라 파동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입자설에 근거한 검은 별 아이디어는 사장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검은 별이라는 아이디어는 빛이 광자로 입자로 되어 있어서 그 입자가 야광처럼 중력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지.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는데 빛이 파동이라는 것도 밝혀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그럼 아닌가 보다. 그런 존재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에 들어가면 다시 검은 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기가 없고 다른 얘기가 막 가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이것이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20세기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20세기 초반에 가장 위대한 과학적 어떤 이론과 과학자의 이름을 한 사람 대본다면 꼬적인 기회를 주겠습니다. 절 보면서 묻지 마세요. 20세기 전반 20세기에 그럼 1910년 이럴 때 말이죠. 그렇죠. 꼬조가 알만한 과학자 한 사람만 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일 거야. 네가 아는 한국 유일한 사람은 아니고. 다행히도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그렇죠, 그렇죠. 와. 꼬조가 맞추는 이렇게 생각을 안 반가워하네 했어. 세상에. 동생들아 듣고 있지? 누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요. 뭐 아인슈타인. 우리 아인슈타인 뭐 다 알고 아인슈타인면 뭐 상대성 이론 다 알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 다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블랙홀의 역사에서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상대성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이론을 끝까지 밀고 가면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이 더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새로운 중력 이론이거든요. 그때까지의 고전 물리학에서 뉴턴 물리학에서 말하는 중력 이론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물체 사이에 더 무거운 물체가 더 가벼운 물체를 끌어당긴다. 이런 그렇지. 식으로 고전 물리학에서는 얘기했는데 그렇지. 나도 그 정도 머물러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이 제기하는 바람은 중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물체 주변의 시공간에 시공간이 휘어진다. 그런 식으로 중력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더 무거운 물체가 더 힘이 가벼운 세다. 물체를 그러면- 힘이 땡긴다가 아니라 더 무거운 물체 주변의 시공간이 시공간은 휘어진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는 건데 휘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뭐 들어도 뭐 알든 모르든 공간이 뭐 휘어지면 그런 상상이 얘기인데. 되는데 시간의 휘어짐은 헷갈리지. 네,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다르게 되니까 그러면 시간도 영향을 받는 거죠. 속도가 변한다고. 그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끝까지 밀고 가면 숙명적으로 블랙홀을 예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력이 아주 큰 물체면 그 주변의 시공간도 매우 심하게 휘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심하게 휘어버리면 그 극단으로 가면 아주 심하게 휘어지면 마치 공처럼 메비우스 띠나 공처럼 이렇게 끝과 끝이 만나게 되는 휘어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빛이
빛은 늘어질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늘 일정하다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밝힌 거니까 빛은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휘어졌다.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같은 공간을 휘어진 공간을 계속 뺑뺑 도는 결국 탈출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중력이 강한 물체가 있으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돼. 있어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니. 근데 재밌는 것은 아인슈타인은 이 블랙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거부했다고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놓고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론이 암시하는 바가 거기까지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완벽한 천체가 우주가 그럴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거부했다고. 아 진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재밌죠. 뭐 어마어마한 위력을 한데도 자기도 나중에 뭐 하여튼 양자역 그 동시대에 양자역학도 나오는데 양자역학도 끝까지 거부하고 그럴 수는 없다. 그는 그저 중력이 센 곳에 시공간이 휘어졌다 그 말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어쨌든 20세기에 그러니까 18세기부터 잠깐 아이디어로 나왔던 검은 별이 20세기의 블랙홀이라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새로운 관심을 얻게 된 데는 사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이라고 해요. 오케이. 정확하게 그게 왜 그렇게 그 관심이 이어지는지 우리 같은 범인들은 잘 모르죠. 어쨌든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20세기에 다시 들어와서 사람들이 아까 과학자들이 그런 자꾸 장비도 발달하게 되고 결국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하면서 지금은 누구도 이것이 마치 화이트홀이나 웜홀처럼 SF 소설에 나올 만한 블랙홀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 매우 잘 입증된 증거로 입증된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언뜻 떠오르는 블랙홀 모습은 별이 아니라 원통 구멍 뚫린 원통으로 지금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웜홀이에요. 그건 또 다른 거야? 블랙홀하고 달라? 영화 있잖아 영화. 웜홀이라는 것은 어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건데 그런 존재가 SF 소설에서 상상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상상의 존재와 공간이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이론적으로나 관측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기 때문에 블랙홀만 확실한 거야? 네, 거기서부터는 소설이고 블랙홀은 뭐 매우 잘.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다가 네, 잘못 걸렸어. 네, 블랙홀 근처로 가버렸어. 네, 빨려 들어갔어. 그렇죠. 그럼 끝이야? 그렇죠, 끝이죠. 왜냐 중력이 매우 강한 곳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바스러지는 거구나. 그렇죠, 완전 바스러지는. 나는 이제 그 웜홀 영화 있잖아 그거. 네, 그 영화 때문에 네, 인터스텔라. 잘 네. 통과하면 네. 대충 새롭게 살아나나 보다. 그게 또 맘대로 생각을 했네. 네. 책장. 헛소리군요. 물론 과학에는 100%라는 것은 완전 증명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해보지 않아서 뭐 블랙홀의 중력에서도 견딜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우리 뭐 누구도 만화책 봐가지고 블랙홀 바로 옆에 화이트홀이 있으니까 네. 블랙홀 들어갔다가 나오면 딴 세상인 거야.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건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또 지구상에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 다른 생명체가 또 우주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생명체라면 그냥 블랙홀 근처에 가면 바로 끝난다. 네, 끝나는 거죠. 우주의 암초. 네. 그럼 이제 이건 실용적으로는 그거네. 우주 여행을 할 때 피해 가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피해 가라. 알았어요. 이 블랙홀은 그 어떻게 생긴냐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하게 질량이 큰 별들이 죽을 때 모든 별들이 죽을 때 블랙홀이 되는 건 아닌데 아주 큰 별일 경우에는 중력이 아주 센 별일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블랙홀의 기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블랙홀은 거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속한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은하 가운데도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대 질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냐면 태양의 400만 배. 태양 질량의 400만 배. 질량. 예. 그 정도 되는 블랙홀이 우리 은하 중심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최소 태양 질량의 200만 배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수억 배까지를 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 거대 질량 블랙홀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 아직까지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밝혀진 바가 없고 별의 죽음으로 태어나는 거랑 완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 방금 말씀드린 거대 질량 블랙홀은 거의 모든 은하 중심부에 하나씩 있대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뭐 마젤란 성운이나 은하처럼 조그만 은하에는 없는데 거대 은하,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안드로메다 은하, 좀 웬만큼 별이 한 1000억 개 이상 되는 웬만한 은하 중심부에는 거대 질량. 또 말미날라 그래. 이 복팟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우주가 이렇게 큰데 진짜 약간 본부 같은 건가? 그러니까 이 최초의 우주에서 은하가 생길 때 뭔가 거대 질량 블랙홀과 은하가 생기고 은하가 이렇게 진화하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물이 있구나. 걔는. 네, 그런 다 하얗게 불태우고. 그런 지금 과학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이상 밝혀진 바는 없대요. 네, 그런 상상을 할 뿐이고 왜냐하면 거대 은하 중심부에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하나씩 다 있으니까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야 신기하다. 재밌다. 잠시 네. 우주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요. 혹은 뭐 조금 방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더 상식.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꽃피고 지금 우리 은하에는 왠지 네. 태양 오직 너 하나? 그건 태양계야. 아, 그건 태양계구나. 그렇죠. 아 그러면 좀 사이즈를 좀 스케일을 높여서 한 네. 1000개? 아까 1000개. 아까 1000억 개라 그랬잖아. 아, 2000억 개 가량. 와, 현재까지 진짜. 2000억 개. 태양계가 2000억 개 아니면 태양이 2000억 개. 태양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우리 은하 안에만 약 2000억 개 너무 있는 걸로 힘들다. 현재까지 밝혀진 너무 크다. 법과 진짜 무슨 소용이니 진짜.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이죠. 어.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별이 우리 태양처럼 스스로 응. 빛을 내는 별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더 많을 것 여기 2000억 개라며. 응. 뭐한도 2000억에 뭐 또 몇십 배 아니야? 4천억 개. 4천억. 안드로메다. 와. 태양이 그렇게 많아 세상에. 태양이 그렇죠. 이른바 태양이 그렇죠. 6천억 개 우리 주변에. 그렇죠. 근데 인간도 진짜 대단한 게 그걸 어떻게 다 알아냈을까요? 그렇죠. 그게 너무 진짜. 신기하잖아요. 근데 블랙홀 알아낼 정도면 그걸 모르겠어 와, 그거를. 정말 대단하다. 안드로메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최신 천문학에서는 네. 100억 광년. 어.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야 안드로메다 얼마나 떨어지는데 떨어져 있는데? 안드로메다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얼마?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이거 얼마로 잠시 끊고 제가 확인해 보시면 기억이 안 나. 그 몇억 광년 그런 거예요? 몇억 광년? 아니요, 몇억 광년이 수십만 광년일 거예요. 아깝네. 제가 기억은 수십만 광년일 갈 수 건데 있는 거예요? 수십만 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가깝다고 갑자기 하는 달나라갔네 거죠. 갑자기. 이거는 이 사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끊고 오케이 다시 한번. 그렇구나.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100억 안드로메다 광년. 은하는 지금 현재 관측 기술로는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은하나 별도 우리가 지금 관측이 가능하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 옛날 영화 중에 조디 포스터의 컨택트에 보면은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 광막한 우주에 인간이 이렇게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공간의 낭비다. 그러면서 외계인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하는데 아무튼 정말 생각해볼 만한 얘기죠.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나? 네. 그 칼 세이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여서 칼 세이건의 대표적인 명언 중에 하나죠. 이게 칼세건 얘기구나. 예, 우리 이 우주에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면 이 우주는 커다란 낭비다. 공간의 낭비다. 그래서 칼 세이건 때문에 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잖아요, 나사에서. 그럴만하죠. 야, 그래 블랙홀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네. 네, 뭐 누구한테 추천하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나? 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음. 그런 뭐 과학 교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군 주제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국의 시민임을 자처하는 깨시민. 분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네. 깨시민이라면 봐야 된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주 또 은하, 중력, 블랙홀에 관한 어떤 크게 어렵지 않은 교양을 쌓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좀 읽다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과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그냥 단순히 소설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 또 사고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고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관측해야 그것이 입증될지를 쭉 생각해내는 방식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찰과 상상력이 같이 가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황된 것으로 가지 않고 한번 생각해낸 것을 입증하려면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내가 내 상상이 진짜로 입증되는 걸까를 쭉 수백 년 동안 이 우주를 본 사람들의 그 그것을 쳐다보면 그런 면에서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인 상상이잖아요. 상상이라는 거는 허황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관찰 기록 섞어가면서 유추해 보면 이렇게 된다. 재밌네. 저도 약간 의의를 하나 알았어요. 아니 이거 암초 바다에 우주의 암초인가 보다. 우주 여행하는 사람만 조심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들어보니
모든 은하계마다 뭔가 있다고 하면 우주의 기원이나 우주의 역동을 밝히는데 그렇죠. 블랙홀 자체를 다루는 것 자체가 고립된 연구가 당연히 아니겠구나. 그렇죠. 우주의 기원 자체를 밝히는 것과 연관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연관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해됩니다. 이제 이해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우리 다른 분들 괜찮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우주여행 갔다 온 것 같은데.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은 그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로메다는 가장 먼 곳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얘기는 가장 가까운 가깝네요. 곳이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먼 거를 뭐라 그래요? 안드로메다 가까운 거고 그러면 제일 멀리 있는 은하계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와 가장 비슷한 체급, 비슷한 동급의 은하로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안드로메다. 뭐 꼬저님 네. 어때요? 과학 알못인가 본데. 제가 진짜 과학 알못이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둘 다 이과여서 제가 엄청 놀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되게 서럽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과학 교양 도서를 읽어보자 이런 다짐을 하던 찰나에 날로 읽었네요. 그래요. 너무 그러네요. 재밌었고 좋네. 농담이고 더 진짜. 읽어봐야겠어요. 진짜 우정학 교수의 블랙홀 이야기. 블랙홀 강의. 우정학 교수의 블랙홀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